저 아이들이 내 손주일 리가 없어. 늦가을 저녁 작은 시골 장터에는 황혼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유랑단의 낡은 천막 아래서 두 쌍둥이 남자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형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온아, 오늘은 어묵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던 윤태석 회장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세단 앞에서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태석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그 억양이, 심지어 동생을 다독이는 손짓까지도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도연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으니까요. 막내 다온이 의자에서 뛰어내리다가 신발끈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형 하온이 재빨리 동생을 붙잡고는 무릎을 꿇어 신발끈을 묶어주었어요. 천천히 해. 다치면 엄마가 슬퍼하잖아. 태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도 어릴 때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동생이 생긴다면 이렇게 돌봐주겠다고 약속하던 7살 도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 몇 명과 지나가던 할머니들 뿐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해 재롱을 부렸습니다. 낡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고 서툰 마술을 선보였어요. 이번엔 제가 동전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하온이 외쳤지만 동전은 소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창피해하는 형을 위해 다온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형은 동전을 땅속으로 보낸 거예요. 나중에 꽃이 되어 나올 거예요. 그 순수한 변명에 어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도연이 5살 때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실수했을 때 태석이 해준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이 모자를 들고 돌았습니다. 동전 몇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어요. 하온이 동전을 세면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3,000원이야. 어묵이랑 떡볶이도 먹을 수 있겠다. 형, 엄마 약도 사야 해. 맞아. 그럼 우리는 어묵만 먹자. 갑작스러운 바람에 천막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낡은 천이 찢어질 것처럼 펄럭였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태석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기둥을 붙잡아 세우려는 순간 막내 다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 도연의 눈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갈색 눈동자에 속눈썹이 긴 것까지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귀 뒤였습니다.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도연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아저씨 고맙습니다. 다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짐 싸. 다음 마을로 가야 해. 유랑단 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였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야윈 몸과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분명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수진이. 아이들이 재빨리 의자와 소품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형이 무거운 것을 들고 동생은 가벼운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돕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트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녹슨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하온이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봐요. 태석이 손을 들어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져갔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먼지 속에서 태석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부인께서 기다리십니다. 태석이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아니, 도연의 아이들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태석의 시선은 계속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5년 동안 얼어있던 것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김, 내일 일정 취소해. 네. 하지만 이사회가 취소하라고 했다.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방금 본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도연을 빼닮은 그 얼굴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영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태석을 보자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었네요. 저녁은? 아직. 데워드릴게요. 영신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신이 식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이었다면? 혹시 그저 닮은 아이들이었다면?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신도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정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태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형이 동생을 안아주던 모습, 동전을 세며 기뻐하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작은 손까지. 새벽 3시 태석은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 모양까지도. 도연아?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도연이 웃고 있었어요. 아빠 품에 안겨 해맑게 웃는 아들. 그때는 그 미소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결심했어요.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만약 정말 도연의 아이들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마주해야겠다고.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명함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3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윤태석이다. 급하게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새벽 5시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간병인 수지는 벌써 2시간째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들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손이었죠. 수지는 그런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막 환자 병실을 나오던 수진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가 쏟아지면서 간병복이 흠뻑 젖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것 봐.
또 실수했네. 그러게 조심해야지.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쏟아진 물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 젊은 의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밴드. 도연이 흰가운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무릎에 직접 붙여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 아내가 다쳤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해야죠. 도연이 수진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재벌 2세 도연이 평범한 간병인 수진과 결혼했다는 것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을. 점심시간 병원 옥상, 도연과 수진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벽에 일어나 싼 김밥이었어요.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만 들어간 소박한 김밥이었지만 도연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왜요? 이런 생활 시켜서.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수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월급 봉투를 꺼내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봉투를 수진이 잡았어요.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직 초봉이었죠. 이걸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조금 남으면 저금도 하자. 우리 아이 생기면 써야지.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어요. 윤태석 회장이 내렸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 지인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비서들을 거느리고 병원으로 들어서던 태석이 우연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수진이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모습을.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냄새가 심했는지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가 다시 환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깨끗해졌어요. 편하게 쉬세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며느리라니. 재벌가의 며느리가 남의 똥오줌을 치우고 있다니. 수치스러웠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아무 말 마. 태석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복도 저편에서 도연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들이 간병복 입은 아내를 안는 것을 봤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요. 현장 일 힘들었죠?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그들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가는 것을 태석은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손이 거칠어진 것이 보였어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의대생이었던 촉망받던 아들이 이제는 현장 노동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태석의 서재. 태석은 위스키를 마시며 도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의대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왜 그런 여자를 만난 거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신이 차를 가져왔어요. 도연이 며느리 봤어요? 봤소. 어떤 사람이던가요? 태석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도연이가 사랑하는. 사랑? 그게 뭐라고.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아들을 꼬신 거야. 영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성격을 알았어요. 다음 날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그 여자와 헤어져. 그럼 다시 의대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해졌어요. 못합니다. 수진이는 제 인생입니다. 인생? 똥오줌 치우는 여자가 내 인생이라고? 도연이 품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회사 사직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직서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뿐만 아니라 이 집과도 인연을 끊겠습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가 이해 못하시면 저는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부자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태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네, 나가겠습니다.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돈과 명예가 가족보다 소중하다고 믿으신 것을. 문이 닫혔습니다. 태석은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며느리는 초라해 보였어요. 값싼 비닐 우산을 들고 젖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뭔데 여기 와? 도연 씨 아내입니다. 아내? 인정한 적 없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부족한 것 알아요. 하지만 도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는 아버님을 그리워해요. 매일 아버님 사진을 봐요. 태석이 돌아섰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수진이 일어섰어요. 떠나기 전에 작은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도연 씨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태석은 도시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에야 열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언젠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꺼냈어요. 혼자 몰래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 났습니다. 안 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태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른 채 그의 겨울, 윤태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공사장 막노동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말에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벌 2세가 막노동이라니. 이보다 큰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태석은 도연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야간 공사를 마치고 온 아들은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어요. 작업복은 찢어져 있었고 안전모에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냐? 네,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직? 내 아내가 병원에서 하는 일이 정직한 거냐? 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를 모욕하지 마세요.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어요.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태석이 그것을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내일까지 그 여자와 헤어져.
그럼 모든 걸 용서하겠다. 못합니다. 뭐? 수진이가 임신했습니다. 제 아이를 가졌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석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임신? 그 천한 여자가 우리 집 핏줄을 가졌다고? 천하다니요? 수진이는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태석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어요. 도연의 뺨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도연은 닦지 않았어요. 나가. 지금 당장 이 회사에서, 이 집에서 나가.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버린 건 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주도 버린 겁니다.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태석이 소리쳤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도연의 등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벽 2시 도연과 수진의 작은 월세방. 두 사람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장 나가라고 했거든요. 보증금도 못 받은 채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사진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결혼식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행복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태석과 영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아버님도 오셨었네요. 도연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성당 뒤편에서 몰래 지켜보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더 작고 더 추운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임신 3개월이었지만 일을 쉴 수 없었어요. 입덧을 하면서도 병원에 나갔습니다. 도연도 더 많은 일을 찾았어요. 주간 공사가 끝나면 야간 경비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 문을 열었어요. 영신은 초췌한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눈을 피해온 것이라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 아이 낳을 때 쓰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알아요. 하지만 내 손주잖아요. 영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울었어요. 두 여인은 잠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버님은 언제쯤 용서해 주실까요? 몰라요. 그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요. 언젠가는.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태석의 비서였어요. 영신을 데리러 온 것이었죠. 가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영신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수지는 문 뒤에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러진 어깨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이 말렸지만 현장 소장은 듣지 않았어요. 이 지시는 위에서 내려온 거야. 회장님 지시라고.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 회사 공사잖아. 공기 단축하랜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니 사실이었어요. 태석의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위험한 공사를 강행하라는 지시서였어요. 이대로 하면 누군가 죽을 거야. 하지만 안 하면 난 해고야. 수진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다른 일 찾아요. 위험한 건 하지 마요. 하지만 당신이 임신했잖아. 돈이 필요해. 괜찮아요. 나 일할 수 있어요. 도연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부르기 시작한 배였어요. 미안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당신은 이미 좋은 아빠예요.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버텼어요. 다음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공사를 거부하기로. 대신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태석이 업계에 손을 써서 도연을 어디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도연이 절망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일해요. 나도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몸이. 괜찮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죠. 그날부터 수진은 2개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연은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가구 옮기기, 이사짐 나르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내가 알 바 아니다. 아이가 위험해요. 아버지 손주예요. 태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손주? 난 손주 없다. 아들도 없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수진과 둘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셋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진아, 우리 잘 살자.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병실에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살아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 15일 오후 5시 수진은 병원 화장실에서 또 토하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졌어요. 동료 간병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병원 가봤어?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죠.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니. 한 명도 키우기 벅찬데 둘이라니. 수지는 기쁘면서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 알리면 분명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퇴근하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길, 수지는 아기용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신발이 너무 예뻤습니다. 쌍둥이니까 2켤레 사야겠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00원이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도연과 함께라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수진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공사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 폐기물 소각 작업을 해야 한대.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이 위험하다고 했던 바로 그 작업이었어요.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조심할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수진도 알았어요. 하지만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리고 수진아.
응?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집에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어요. 밤 8시 사무 공사장. 도연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독성 물질이 섞여 있는 위험한 폐기물이었죠. 원래는 전문 업체가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소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외쳤습니다. 빨리빨리 내일까지 다 치워야 해. 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환기도 안 되고 시끄러워. 위에서 지시한 거야. 도연이 서류를 받습니다. 태석의 도장이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젊은 작업자 하나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급하게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가스가 셀 수 있어. 그 순간 도연이 미끄러졌습니다. 기름이 흥건한 바닥이었어요. 쓰러지면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잠시 정신이 아득했지만 일어났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모두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 9시 47분.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낡은 전선에서였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독 가스가 가득한 공간에 불이 붙은 것이었어요. 뛰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작업자들이 달렸어요. 하지만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가스를 마셔 정신을 잃은 것이었죠.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구해야 해. 도연 씨, 안 돼. 곧 폭발해.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거의 입구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폭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동료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너지는 잔해에 깔렸습니다. 도연아.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밤 10시 수진의 집.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3호 공사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8명.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3호 공사장. 도연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부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오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수진은 뛰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미친 듯이 뛰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도연이, 우리 남편은요? 죄송합니다. 그 두 글자가 수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요. 마지막까지 동료를 구하시다가 정말 영웅이셨습니다. 수진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뱃속의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것 남편분 주머니에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수진에게 쓴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오늘 밤 너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하려고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 분명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랑해. 영원히.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윤태석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사무 공사장 사고. 도연 이사님이.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도연이가 왜 거기 있어? 현장 책임자로 가셨다고. 회장님이 지시하신 작업이라고.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작업, 자신이 서명한 서류, 그것이 아들을 죽인 것이었어요. 태석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태석이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태석이 이렇게 우는 것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른 배,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어요. 이 사고 아시고 계셨죠? 무슨 안전검사 무시하고 공기 단축하라고 지시하신 거. 도연 씨가 반대했지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남긴 것이었어요. 태석의 도장이 찍힌 지시서였습니다. 태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인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살 겁니다. 회장님 없이. 아이들? 쌍둥이에요. 도연 씨 아들이에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태석은 며느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태석은 아들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도연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수지는 반지하 방에서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윤광개발 법무팀이 보낸 것이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3억 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합니다. 도연이 남긴 서류 때문이었어요. 안전규정 위반을 증명하는 그 서류를 수진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죽인 회사가 이제는 돈까지 요구하다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어요. 이건 이기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기업이고 증거도 완벽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산업재해가 아니라 개인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어요. 임신 8개월 혼자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던 수진이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걸었어요. 병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 겨울에는 얼어붙는 수도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낳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고지서가 산더미였어요. 전기료, 가스료, 월세 다 밀렸습니다. 도연이 남긴 돈은 장례비로 다 썼어요. 이제 남은 건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도 못 내면 나가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돈을 벌 건데?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배가 아팠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양수가 터졌습니다. 새벽 2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병원을 찾아 나섰어요. 택시를 부를 돈이 없어 걸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벽을 짚고 멈춰섰어요. 빗물과 땀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조금만 참아.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도 2km나 떨어져 있었어요. 걷다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새벽 폭우 속에는 수진 혼자뿐이었죠.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그 순간 진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수진이 손을 흔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건가? 도연이 없는 이 세상에서 혼자서.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내가 부축해 줄게요. 할아버지가 수진이를 잡아주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걸었어요. 병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병원 응급실. 의료보험이 없으시네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노숙자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돈이잖아요. 괜찮아. 아가씨가 더 급해. 그 돈으로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 첫째 하온이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4시 23분. 둘째 다온이 태어났습니다. 형보다 작았지만 울음소리는 더 컸어요. 수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연 씨, 봐요. 우리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는 수진과 아이들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병원비를 낼 수 없어 퇴원해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춥고 습한 방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분유를 사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남은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도연이 준 결혼 반지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5만 원. 더 안 되나요? 이게 최선이에요. 수지는 반지를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샀어요.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당장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또 울었습니다. 쉬,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수진이 자장가를 불렀어요. 도연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우리 하온이, 다온이 잘 크는 거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지는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당장 내일 뭘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주일 후,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젊은 엄마 좀 봐. 애가 둘이나 있네. 남편은 어디 갔대? 수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어느 날 밤, 다온이 열이 났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어요. 수진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폐렴 초기예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약이라도 처방해 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지는 약을 받아왔습니다. 밤새 다온을 안고 있었어요. 열이 내리길 기도하면서 다온아, 아프지 마. 엄마한테는 너희뿐이야.
새벽에 열이 내렸습니다. 다온이 엄마를 보고 웃었어요. 그 작은 미소가 수진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이번 달까지만이에요. 애들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평해요. 한 달만 더. 제발. 안 됩니다. 나가세요. 수지는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더 작고, 더 춥고, 더 외진 곳으로.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버텼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하온이는 당신을 닮아 잘 웃고, 다온이는 나를 닮아 고집이세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알려줄게요. 그때까지 나 혼자서라도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창밖에는 별이 떴습니다. 가장 밝은 별이 반짝였어요. 도연이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어느 시골 마을. 수지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엔 피가 섞여 나왔어요. 손수건으로 재빨리 입을 가렸지만 3살배기 쌍둥이들이 봤습니다. 엄마 아파? 하온이 작은 손으로 엄마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도연을 닮아서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아. 엄마는 강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값도 비쌌고 무엇보다 입원하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식당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서 주방에서 쫓겨났거든요. 공장도 마트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새벽 수지는 마트 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아이들이 어제부터 굶고 있었거든요.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수진이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아줌마, 여기서 뭐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하지만 빈손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쌍둥이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다온이 울먹였습니다. 하온이 동생을 달랬어요. 울지 마. 엄마가 힘들어해. 3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철이 들어 있었어요. 가난이 아이들을 빨리 자라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떠돌이 유랑단입니다. 구경 오세요.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낡은 천막을 치고 작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단장은 50대 여자였어요. 거친 목소리로 외쳤죠. 애들 있는 사람 환영. 일하면 숙식 제공.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구원처럼 들렸어요. 저 일할 수 있어요. 애가 있어? 쌍둥이에요. 3살이에요. 단장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온과 다온이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귀엽네. 공연에 써도 돼? 공연이요?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면 사람들이 돈 던져줘. 그럼 먹고 살 수 있지.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할게요. 그날부터 유랑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연이었습니다. 하온과 다온이 무대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떨었어요.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온이 말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웃었어요.
창피해서 울 것 같은 다온을 하온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자. 형제는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번 돈이었죠. 엄마, 우리가 돈 벌었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동전을 들고 왔습니다. 수지는 웃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 것들이 벌써 돈을 벌다니. 유랑단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낡은 트럭에 짐을 싣고 천막을 치고 공연하고 다시 떠나는 생활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했어요. 무대가 놀이터가 되었고 관객들이 친구가 되었죠. 어느 날 작은 도시의 봉사센터 앞 박영신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천막이 보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뭐지? 영신이 다가갔습니다. 무대 위에 두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죠. 그 순간 영신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도연과 똑같았어요. 특히 형아의 눈매와 웃는 모습이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귀 뒤에는 붉은 점이 있었어요. 도연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것과 같은 위치에. 세상에. 영신이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봉사자가 부축했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 아이들. 영신이 무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도연의 아이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영신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이름이 뭐니? 저는 하온이에요. 저는 다온이요. 하온과 다온. 도연이 늘 말하던 이름이었어요. 아들이 생기면 하온, 다온이라고 지겠다고 했었죠. 엄마는 어디 있니? 아이들이 천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신이 천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진을. 야위고 병든 모습이었지만 분명 수진이었어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영신은 알아봤어요. 수진아.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두 여인이 마주봤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왜 연락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영신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팔에 잡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싫어하실까봐. 그래도 연락했어야지. 우리 손주들인데. 영신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손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단장이 왔습니다. 수진 씨, 짐 싸. 다음 마을로 가야 해. 영신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잠깐 여기 있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줌마가 누군데? 저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예요. 영신이 돈을 건넸습니다. 단장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지. 수진 씨도 좀 쉬어야 하고. 영신은 수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뭐 먹고 싶니? 고기요. 짜장면이요. 아이들이 신나게 외쳤습니다. 영신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평범한 음식도 못 먹고 살았구나. 밥을 먹으면서 영신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안 돼요. 아버님이. 내가 설득할게. 아버님은 저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신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괜찮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때 다온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약이라도. 영신이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감기약과 영양제를 한 가방 샀어요. 그리고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애들 먹일 것 사는 데 써. 어머님, 나도 할머니야. 손주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영신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 알았지? 할머니 예뻐요. 다온이 할머니 뺨에 뽀뽀했습니다. 영신이 울었어요. 도연이 어렸을 때 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신. 태석이 서재에 있었습니다. 영신은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하지만 태석의 굳은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석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주들을 만났다. 도연을 빼닮은 아이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가 또 아이들을 거부할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도연아, 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 비록 힘들게 살고 있지만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야. 창밖에 달이 떴습니다. 영신은 기도했어요. 언젠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윤태석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둔 명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본 쌍둥이의 얼굴, 귀 뒤에 찍힌 붉은 점, 그리고 사라져버린 며느리 수진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해 전 회사 문제로 은밀한 조사를 부탁했던 사설조사원이었습니다. 조사원은 점심 무렵 회사 근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예전처럼 말수가 적었습니다. 태석은 마주 앉자마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터에서 몰래 찍은 하온과 다온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신원부터 알아봐줘요. 조사원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쌍둥이의 닮은 얼굴과 낡은 옷, 뒤에 비치는 천막과 허름한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까지요. 태석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양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터부터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파일에 끼워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석은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노을빛이 내리쬐던 장터가 자꾸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태석은 일부러 바쁜 척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빽빽이 잡고 불필요한 보고까지 받아냈습니다. 손자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조사원이 서둘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비서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안색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는 손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혹시 이 아이들이 회장님 댁 손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태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게 닫힌 문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소. 난 그저 확인이 필요할 뿐이요. 조사원은 더 묻지 않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수진의 최근 몇 년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장례 직후 반지하 방으로 밀려난 사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일, 그리고 혼자 쌍둥이를 출산한 기록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은 도연 씨 사망 후 8개월 뒤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진술로 봐도 임신 시기는 사고 직전으로 보이고요. 조사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이 전전하던 주소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난 기록, 공장과 식당에서 해고된 정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돌이 유랑단에 합류한 시점까지 중간중간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결핵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유랑단에 따라 지방을 계속 옮겨 다녔고요. 보고서 맨 끝에는 어제 촬영한 사진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허름한 천막과 그 앞에서 풍선을 팔고 있는 하온과 다온, 뒤편 그늘에서 기침을 참으며 허리를 움켜쥐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장터에서 본 쌍둥이입니다. 지역 사람들 말로는 엄마는 늘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밤이면 기침 소리가 천막 밖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 사이를 돌며 동전을 받는 게 일상이 되었고요. 조사원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태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며느리와 그 딸 같은 손주들의 삶이 한 장 한 장 서리로 정리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 조사원이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의 사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잠깐 빌려 촬영해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표지 안쪽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하온 다온이와 꼭 다시 가족이 되기. 그 밑에 어린아이 글씨로 어설프게 덧붙여진 낙서도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태석의 시선이 그 문장에 닿는 순간 목이 꽉 막힌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보고서를 확 낚아챘습니다. 그만하시오. 보고서가 공중에서 흩어졌다가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구겨지고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출생 시기가 어떻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유전자 검사도 없이 단정 짓지 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조사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단순한 닮은 수준이 아닙니다. 혈액형 기록도 확인. 됐어. 태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겼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숨겼습니다. 보고서는 모두 두고 가요. 수고했소. 조사원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태석은 한참이나 흐트러진 서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장터의 천막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는 하온과 다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뒤편에서 수진이 기침을 참으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사진을 잠시 쥔 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뭉치는 거칠게 밀어넣고 유일하게 그 사진 한 장만 따로 빼내 서랍 맨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버릴 수 없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숟가락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영신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장터에 또 다녀갔어요? 태석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 아이들, 이름이 하온이랑 다온이래요. 도연이가 예전에 지어두었던 이름 기억하죠? 영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아들의 웃음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전날 밤 술 기운에 들뜬 도연이 어린아이처럼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쌍둥이 낳으면 이름 하온,
다운으로 할 거야. 집안에 밝은 온기가 가득하라는 뜻으로 태석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걸 수도 있어. 내 아들을 붙잡으려고. 여보, 당신도 봤잖소. 우리 집안을 어떻게 끌어내렸는지. 병원 복도에서 남의 노인들 대소변 치우던 그 손으로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에서 돈을 받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고, 그 아이들이 내 손주라고 쉽게 말하지 마오. 영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하온이가 형답게 동생 손을 잡고 다온이가 기침하는 엄마 보고 약 먹으라고 하는데 도연이 어릴 때랑 똑같아요.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것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도 끝까지 남을 챙기는 것도 그만하라지 않았소. 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탁 위 물컵이 덜컹거렸습니다. 영신은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맞다면 지금 거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건 결국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그때 안전규정 조금만 지켰어도 도연이 그렇게 안 갔을 거고 수진이도 아이들 데리고 떠돌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태석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연이를 현장으로 밀어넣은 거요. 나를 거역하고서 일부러 더 위험한 길을 택한 거요. 내가 아니었소. 나도 피해자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영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등 뒤가 평소보다 더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늦은 밤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태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다시 넘겼습니다. 쓰러진 수진을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노숙자 할아버지의 진술, 쌍둥이가 아픈 날마다 싼 감기약 하나를 아껴 먹이려 애썼다는 약사의 기록, 반지하방에서 쫓겨나 유랑단 트럭에 올라타던 모습을 봤다는 이웃의 증언. 모든 문장마다 자신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만은 선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그 밤의 폭발이 결국 저 아이들을 저곳으로 데려간 것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웃는 하온과 다온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다 내 피는 아니야. 그의 입에서는 부정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아이들의 눈웃음이, 귀 뒤에 작은 붉은 점이, 도연이 어린 시절 보여주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의 벽은 더 두꺼워졌고 그 벽 그림자 속에서 태석의 밤은 끝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방 소도시 장터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열리는 큰 장날이었습니다. 유랑단 천막 앞에도 구경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오전부터 무대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선이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새로 갈 돈은 없었습니다.
단장이 중고로 들여온 조명 장비도 하나같이 오래된 것뿐이었습니다. 이 선은 너무 뜨거운데요. 테이프라도 새 걸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단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늘 이렇게 써왔어. 공연만 끝나면 다 정리할 건데 뭘. 수진은 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좁은 천막 위로 전선 다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전기난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뛰어다니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천막 뒤에서 하온과 다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온아, 오늘은 우리 틀리지 말자. 응? 형이랑 같이 하면 안 틀릴 거야. 둘은 서로의 머리를 톡톡 치며 웃었습니다. 형제의 작은 어깨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어쩐지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셔츠 단추를 다시 잠가주고 낡은 운동화 끈을 꼭 묶어줬습니다. 무대에서 이 선들 밟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알겠지? 응. 엄마, 우리 오늘도 많이 벌어오면 약 사줄게. 하온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아이는 늘 엄마 약부터 떠올렸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기약이든 영양제든 뭔가를 사다 주면 엄마가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둘만 안 다치면 돼.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 사이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미리 내려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석과 박영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영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고등어를 굽고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는 평범한 시골 장터였습니다. 그러나 영신의 눈은 이미 천막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저 천막. 태석은 말없이 천막을 바라봤습니다. 입구 옆에는 손으로 쓴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웃겠습니다. 누가 쓴 글자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글씨체였습니다.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자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남기 위한 무대야. 알겠지? 하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약 사줄 거야. 다온도 장난스럽게 팔 근육을 자랑하는 척 팔을 구부렸습니다. 나는 힘도 세. 엄마 지켜줄 거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5살 뿐인데 벌써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후 천막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무대 위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불빛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의 작은 별들을 소개합니다. 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 재롱둥이 하온다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온은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가 관객석 한쪽에서 손을 흔드는 수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다온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풍선을 관객을 향해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천막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태석과 영신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 좀 봐요. 영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발로 무대판을 딛고 뛰어다닐 때마다 도연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관객석을 살피던 도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서툰 마술을 하고 동요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웃고 박수치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선이 미세하게 타는 냄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무대 옆에서 그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조명이 너무 오래 켜져 있나? 공연만 끝나면 바로 끄자. 그는 일부러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안심시키듯 더 크게 웃으며 마지막 동작을 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온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온도 형을 따라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이 우르르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자 속 동전을 확인하려고 무대 뒤로 뛰어갔습니다. 단장은 입구에서 사람들을 배웅하며 다음 회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막 위쪽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전선이 어디선가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른 천막 천이 순식간에 불길을 빨아들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천막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출구로 몰려나가느라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수진이 무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쓰러진 철 기둥이 길을 막았습니다. 불길이 머리 위로 번져 올라가고 뜨거운 연기가 눈을 자극했습니다. 하온아, 다온아. 수진의 목소리가 쉰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천막방 입구에 서 있던 태석과 영신도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부딪혀 한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안에서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온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석의 귀에 익숙한 음색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향해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신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태석은 대답 대신 팔을 뿌리쳤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생각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고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뒤에서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막 안은 뜨겁고 어두웠습니다. 시야가 매캐한 연기로 가려졌습니다. 태석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허리를 굽혀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 아래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쓰러진 의자와 떨어진 소품들이었습니다. 다온아. 자신도 모르게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 대신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쪽 구석 무대 뒤편에서 작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뜨거운 나무 판자를 밀어내자 그 안쪽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무너지려던 기둥 조각 사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아이의 눈이 눈물과 연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지만 태석을 보자마자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무서워. 태석은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팔 안에 들어온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몸에서 오래전 어린 도연을 안았을 때 느꼈던 체온과 비슷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 목에 걸려있던 작은 펜던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열기에 달궈져 있었는지 뜨거운 금속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태석이 아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은색 펜던트 안쪽에는 흐릿해진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D&S 2016.05 20일. 연기가 자욱한 와중에도 그 숫자와 영문 이니셜은 분명했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결혼을 약속하며 맞췄던 날짜와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불길이 바로 옆에서 치솟았습니다. 어서 나가야 해. 태석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오히려 더 뜨겁고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치면 두 번째로 아들을 잃는 것과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출구 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손을 뻗어 두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천막 밖에서 기다리던 몇몇 남자들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자 영신이 거의 달려오다시피 다가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온아. 무릎을 꿇은 영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면서 목 뒤를 무심코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눈에 선명한 붉은 점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봐요. 이 점. 태석도 아이의 목덜미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피해 음영진 피부 위에 점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점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도연아. 영신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도연이 피예요. 우리 아들 피가 분명해요. 그녀의 울음이 장터 한가운데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은 손에 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D와 S, 그리고 날짜. 자신의 결제 도장으로 유산을 남기려 했던 지난날의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서류 한 장에 찍었던 도장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 뒤로 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불길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석의 가슴 속에서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려고 쌓아 올렸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아. 그는 무너진 천막 잔해와 연기 사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얼굴과 팔 곳곳이 그을렸지만 아이들을 향한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태석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펜던트가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내 피가 이 아이들 안에 살아있구나. 그의 입술 사이로 낮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고백 같았습니다. 그날 장터의 잿더미 위에서 오래전부터 외면해 오던 진실이 서서히 불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터 화재 후 유랑단 사람들과 관객들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몇몇 사람은 이번에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온과 다온, 그리고 수진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소아병동 한쪽, 투명 유리창 너머로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다온은 여전히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고 하온은 옆 침대에서 동생 쪽을 바라보다가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 복도에는 태석과 영신 그리고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조용한 발소리를 냈습니다. 보호자분들, 조금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병실에서 조금 떨어진 가족 상담실로 세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몇 개뿐인 방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펴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폐에 연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며칠간 산소 치료만 잘 받으면 곧 좋아질 겁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안도와 탈진이 한꺼번에 밀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영신은 그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태석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본 검사 중에 혈액형 검사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항목인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하다니요. 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 모두 희귀한 혈액형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상 윤 회장님과 동일한 조합입니다.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이렇게까지 일치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가 이미 그 말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도 이 혈액형이었어요. 시아버님도 같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안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이들에게도 법적인 보호가 더 쉬워질 겁니다. 후견인 문제도 그렇고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으려면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요. 태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뭘 믿고 그리 쉽게 말하오.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숨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지는 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의 피로가 가득 쌓인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설령 회장님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태석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석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늘 병원 창문 너머 쌍둥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상담실 안 의사는 차트보다 더 두꺼운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둘 모두 윤 회장님 친손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인 오차 범위조차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파일 위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렸던 부정의 벽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신은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태석은 주차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양복 재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한 장의 보고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죽기 전날까지 안전규정 위반을 막으려 했다는 기록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내 아들을 죽였다. 머릿속으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하고 싶었던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며느리가 거리로 나앉고 손자들이 천막 밑에서 돈을 세며 웃어야 했다는 사실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광개발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회사가 장터 화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중앙, 태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느 때처럼 당당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구부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고를 듣기보다 내가 여러분께 보고를 하러 나왔소.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사무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소. 공식 발표로는 현장 책임자의 과실이라고 나갔지만 실은 내 짓이었소. 공기를 단축하라고, 비용을 줄이라고 나는 수십 번이나 재촉했소. 그 결과 내 아들이 죽었소.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몇몇 이사가 얼굴을 굳혔고 몇몇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로 한 여자가 남편을 잃고 뱃속에 아이들을 품은 채 거리로 내몰렸소. 그리고 오늘 그 아이들이 내 손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소. 그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회사를 내 것이라고 믿었소. 그러나 이제 알겠소. 이 회사는 내 욕심과 오만이 만든 괴물 같은 탑이었소. 그래서 오늘 윤광개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그리고 가진 재산을 산업재해와 미혼모, 거리로 내몰린 가족들을 돕는 재단에 내놓겠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결정 아닙니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사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요.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결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새 회사 이름은 윤도현 재단으로 하겠소. 내 아들 이름을 걸고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소. 한참 동안 회의실 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불법 공사 지침과 은폐 의혹, 회장의 사퇴, 재산사회 환원. 어느 하나 자극적이지 않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윤광개발 전 회장 윤태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지난 삶의 잘못을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사모 공사장 폭발 사고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줄이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했던 일 보고서를 조작하고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려 했던 일,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 아들이었음을, 그 사실마저도 한동안 부정하며 살아온 자신의 비겁함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며느리와 손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죗값을 이제라도 치르고 싶습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라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은 생을 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쓰고자 할 뿐입니다. 그 무릎 꿇은 사진은 곧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참회에 대한 여러 반응을 보였지만 적어도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아직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옅은 병원 가운 사이로 마른 어깨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냉정하게 등을 돌리던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원망과 지침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태석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욕을 하든 돌을 던지든 다 받겠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손주들 옆에서 책임지는 어른으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같습니다. 수진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저는 아버님 얼굴에서 한 번도 슬픔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계산만 보였어요. 회사 이미지, 책임 전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유랑단에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혈육이 한 명은 남아있다고. 제가 미워해도 저 아이들까지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녀는 조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어른이 필요합니다. 업고 다니며 밥 먹이는 어른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어른이요. 오늘 아버님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다 봤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면 그 약속을 아이들 앞에서 지켜주세요. 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앞에서부터 시작해요. 수지는 겨우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부를지는 아버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진실이 비로소 빛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랑단 천막에 불길이 올랐던 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 한복판, 유리와 흰 벽으로 둘러싸인 근사한 건물 앞에 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도현 재단 개관식. 현수막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 아기를 낳은 미혼모들, 그리고 여러 복지단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왔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습니다. 로비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안전모와 작업장갑, 낡은 간병복, 아이들의 작은 장난감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노동과 돌봄의 흔적을 기억하자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작은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3호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도현 씨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장을 읽는 사람들 눈가가 조용히 젖어갔습니다. 무대 앞줄 귀빈석에는 태석과 영신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의 흰빛도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의 냉정함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부드러움과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신은 옅은 색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 작은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 탓인지 자꾸만 손가락이 묵주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윤도현 재단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첫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설립경과 보고가 영상으로 상영되고 여러 단체 대표들이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몇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회사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서류 작업, 그리고 산업재해, 유가족들과의 간담회 장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재단을 함께 이끌어갈 이수진 이사님의 인사말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수진은 몇 해 전 병원 복도나 유랑단 천막에서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에는 단단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간소한 연회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은 더 이상 세상 구석으로 밀려난 한 여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하온과 다온이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셔츠에 조끼를 맞춰 입고 어색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들의 눈동자는 부끄러움과 설렘으로 번갈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관객석을 둘러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이수진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과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소개였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남편을 산업재해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 둘을 품은 채 반지하 방에서 시작해 유랑단 천막까지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표정에는 자신의 이야기와 겹쳐지는 장면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겪어오셨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누군가는 환자 곁에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조심스레 닦으면서도 딸처럼 느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 재단은 한 사람의 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숨기기보다 드러내기로 한 노인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늦은 선택 덕분에 저와 제 아이들은 더 이상 천막을 떠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온과 다온이 엄마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단 이사로서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로서 말입니다. 이곳이 억울하게 일터를 잃은 사람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일었습니다. 함성이나 환호 대신 진심이 담긴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수지는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태석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다는 확인 같은 눈짓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 재단 로비에서는 작은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촐한 다과를 들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는 보호 종료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혼모들이 아기 수유 공간을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유랑단 천막 앞 의자 위에 서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웃는 두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아온 윤다온 형제, 재단 첫 후원자이자 상징. 사진 앞에 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들이 지금은 바로 옆에서 과자를 먹고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 한가운데 둥근 테이블 옆에서 하온과 다온은 접시에 담긴 과자를 앞에 두고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니? 태석이 어색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늘 숫자와 보고서, 계약서 사이에서만 말을 주고받던 그는 5살배기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먹어봐요. 하온이 접시를 밀어줬습니다. 다온은 입가에 초콜릿을 묻힌 채 빤히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먹었는데. 태석은 조심스럽게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온과 다온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태석은 지난 세월 자신이 놓쳤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 선뜻 사주지 못했던 아이스크림, 함께 놀이터에 가주지 못했던 주말들, 늘 바쁘다며 미루기만 했던 소소한 시간들 말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과 영신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신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애들 이렇게 잘 키워줘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을 넘어 같은 상처를 견뎌낸 동지의 포옹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온과 다온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들이 양쪽 팔짱을 끼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데 엉켜 웃는 모습은 오랫동안 빈자리가 많았던 가족 사진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신이 아이들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얘들아, 근데 요즘 너희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하온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회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온이 형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대신. 하온이 태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석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태석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살짝 돌려 숨을 고른 뒤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재단 건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벽에는 오늘 하루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비쳤습니다. 옥상 정원 한쪽에서 태석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먼 어딘가에서 도연이 장난스레 웃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그는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 상처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조금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히지 않을 상처들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만큼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